네, 다시 헌법재판소 앞마당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지금 국회 측 탄핵 심판 소추위원이신 이정미 정의당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헌재 앞인데 네. 군가가 들려요. 제가 네. 요 근래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왜 탄핵 재판을 반대하는데 네. 군가와 탄핵이 무슨 상관이고, 또 하나는 네, 성조기와 네. 이 탄핵 반대가 무슨 상관일까. 네, 네, 너무 좀 인연이 없는 두 가지 것이 자꾸 등장해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요. 그 성조기의 경우에는 중국이 그 이번에 사드 때문에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네. 배포를 하고 있는데, 마치 한국과 미국이 함께 중국의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환영하는 그런 집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해서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빌미를 주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난번 태극기 집회를 봤는데 네. 그 인파들 위로 이렇게 태극기가 쭉 지나가는데 네. 뒤에 뭐가 하나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근데 성조기 크기가 태극기 크기 한 3배 정도 돼. 아이고, 그렇군요. 태극기보다 성조기가 더 큰. 이런 좀 그 국격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그러니까요.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의원님,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 결의안 정본이 넘어온 지 오늘로 92일이 되는 네. 날입니다. 네. 벌써 근 100일이 네. 다가오는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9일 날 네. 여기다가 그 탄핵소추 결의안 정본을 갖다 내시고 네. 벌써 왔다 갔다 하신 게 90일이 넘은 네. 이런 상황인데요. 그간의 90일을 좀 정리하면 의원님 가장 좀 뭐랄까요, 의원님 마음에 남는 뭐 네. 이런 것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리 해도 사실은 12월 9일이죠. 네. 12월 9일 날 제가 국회의원들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결하는 네. 투표를 하러 들어갈 때 네. 제가 그 방청석을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노란 옷을 입고 다 같이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네. 뭔가 마음의 다짐을 더 하면서 투표장에 들어갔던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억이 남고, 사실 이 90일이 넘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쭉 끌고 올 수 있었던 힘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제가 그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뜨악했던 것은 마지막 변론기일 때였습니다. 네, 그때 네. 이제 최후 변론들을 다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도 소추위원들끼리 모여서 네. 그러면 최후 변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그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권선동 위원장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황정은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을 낭독하고, 이렇게 다 그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네, 네. 근데 대통령 그 변론인 측이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나와서 이제 쭉 그거를 하고 나서 더 이 최후 변론을 하실 변호사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시라고 그랬더니 거의 전원이 다 손을 들고 너도 나도 하겠다고 막 난리가 네. 난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정미 재판관께서 네. 그러면은 초기에부터 이 재판을 쭉 끌고 왔던 변론인들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뒤에 맞아요, 합류하신 맞아요. 분들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저분들이 한 팀이 맞나? 이럴 네. 정도로. 그래서 이후에 사실 그 탄핵 심판에 그 대통령 측의 위기가 왔을 때 변호인단이 더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부터 네, 시작해서 맞아요. 그 김평호 변호사하고 이중환 변호사하고 다투기도 했잖아요. 네. 배심 판정에서. 네. 그래서 그 김포영 변호사가 뭔가 이 탄핵 심판 과정들을 자기 주도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너무 볼썽사납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주변에 있는 변론인들도 네. 정말 저런 모양인가, 그렇군요.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됐던. 예. 네. 지난 그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그 소추위원단, 국회 측 대리인단은 그야말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리 다툼을 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은 130일이 넘도록 네.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내일이 벌써 20차 촛불 집회가 되는 건데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지난 6개월을 좀 평가한다면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추악한 대통령이 네. 있었던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권력은 너무나 추악했지만 이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은 너무나 위대했고 아름다웠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한 시간 조금 지나서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날 텐데 네. 이미 국민들은 이 권력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했고 네. 그리고 새로운 권력, 정말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벌써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이런 국민들의 모습들, 요구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네. 현명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대통령이라고 이제 딱 이름을 규명을 하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국민들인 것은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쓰레기 너무 하나 감동이죠. 쓰레기 네. 하나 제대로 버리지 않고 네. 뭐 전부 주워가지고 가고 정말 질서 있고 아름답게 이렇게 촛불 집회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의원님 좀 이 오늘의 재판 결론을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요 오늘 그 국회 측 대리인단은 몇 시에 모여서 어떻게 입정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네. 매번 올 때마다 그 재판관 앞에서 네. 함께 네.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분 전 정도 되면 다 모이시지 않을까. 그런 10시 생각입니다. 50분. 예, 예, 네. 10시 50분에 이 앞에서 모이셔가지고 기자들에게 뭐 멘트를 간단 하십니까? 한마디 하고 네, 그렇군요. 들어가셔야죠. 네. 그 어떤 마음으로 재판정에 들어가실까요? 이제 잠시 후에 10시 50분에 우리 이정미 의원님께서도 대신 판정에 이제 네. 출석을 하실 텐데 그 어제 밤부터 막 두 가지 생각이 굉장히 교차를 하던데 어젯밤부터 네. 예. 한편에서는 굉장히 담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음. 국민들이 충분히 네. 국민들의 의사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 네.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네. 뭐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교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헌법재판관들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80%가 넘는 국민들이 네. 이제 이 문제는 정말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저항을 충분히 보여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네. 계속 대통령 측 변론인단들이 해왔던 많은 얘기들 이런 증거도 뭐 충분히 채택되지 않았고 이런 네. 것도 충분히 뭐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했지만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자격 여부. 예, 이것을 묻는 징계 여부를 묻는 재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총 5개의 꼭지로 나뉘어진 13개의 네. 탄핵 사유 중에서 정말 심대하게 야, 이 사람은 이런 정도면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판명만 된다면 네. 충분히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판 과정이거든요. 이것은 네. 헌법재판관들의 전 재판관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네.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뇌물죄 문제라든가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다 판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네. 제대로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만을 놓고 봤을 때 네. 그런 것이 현격하게 그것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머지는 또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은 네.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 징계 여부와 관련돼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지금 물론 이제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와 관계없이 그것은 이제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징계 심판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다. 이게 중요한 쟁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언론 자유 침해 문제 그리고 이제 세월호 7시간 관련해 가지고 조사가 충분히 안 됐어요. 이를테면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소한 보안 손님으로 왔다 갔다 다닌 사람들이 누군지 의료농단에 직접적으로
재판으로 개입됐던 사람들이 누군지 무슨 뭘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못했습니다. 네. 특검도 검찰도. 그래서 정확하게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를 알 수 없는 여전히 미궁인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300명이 넘는 국민이 죽어가는 동안 그분들을 구하지 못했던 부작위, 그러니까 네. 구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다. 네.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분이 머리를 했던 밥을 먹었던 뭘 했던 예. 일단 적극적으로 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던 행위가 드러나 네. 있지 않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그래서 도대체 그걸 구하지 않고 뭘 했는데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대통령으로서의 최고 권력, 통치 권력자로서의 임무를 행하지 않은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는 된다고 보고 네. 다만 특검에서의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제 대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충분한 증거들을 이제 수집할 수 없었던 네. 이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죠. 거기에는 저는 한교안 총리에 대한 네. 정말 너무나 분노가 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청와대 관내 최고 책임자인 한교안 총리가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에 대한 지시를 네. 내리지 않았던 것, 청와대가 그것을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결국 특검 수사를 방해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한교안 총리도 이번 특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한 책임을 네.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이번 그 검찰이 상당한 이제 압박을 받고 네. 예를 들어서 특검은 20명 정도 되는 네. 검찰 인력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난번 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검찰은 네. 수백 명의 인력을 가지고도 특검이 밝혀낸 반의 반도 밝히지 맞습니다. 못했던.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이 능력이 부족해서였냐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였냐 이것을 이제 판가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이렇게 한 단계 밟아놓은 이후에 이 검찰 수사 과정은 네. 의지의 문제에 더 이상 의심을 받지 않아야 하는 그런 압박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특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일정한 부분들을 검찰이 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네. 그래서 이번 특검과 헌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은 좀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또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승복 문제가 있는데요. 잠깐 저희가 현장을 조금 연결했다가 네, 다시 네. 또 말씀을 좀 근데 들어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엄청 저 바깥에 노랫소리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상황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카메라를 좀 넘겨서 일단 현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시 헌법재판소 앞마당입니다. 매우 삼엄한 경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가포 네. 경계를 내린 이런 상황인데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철통 경비를 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군가가 계속 들려요. 네. 그리고 아침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정미 네. 이정미 소장님, 네, 그 조남이 같으시잖아요, 네. 두 분. 네. 제가 국회에는 정의당 이정미, 네. 헌재에는 소장 이정미, 네. 두 이정미. 사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누가 예. 의원님 실검 1위 떴어요. 이정미 실검 1위. 그 이정미가 아니다. 네, 예. 그분 덕에. 예, 실검도 떠보시고. 네, 왜냐하면 예. 제가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어가지고 예. 사실 일을 열심히 해도 임팩이 별로 없어요. 이정미란 이름을 예, 기억하기가 좀 예, 쉽지 예. 않은. 근데 네. 우리 이정미 재판관님 때문에 소장님 때문에 예, 예. 예, 이렇게 오늘 아침에 봤더니 그 네, 헤어롤을 그룹부를 말고 그룹을 말고 출근을 하시는. 출근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얼마나 이게 열중을 하셨으면 네. 그 그룹부를 만 채로 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 네. 오늘 저희 옆에 알자지라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구경 방송도 네네. 지금 국회의원님들 인터뷰하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뭐 CNN, 뭐 일본 카메라,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정말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대한민국 한반도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 오전 11시를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룹부 사태. 아니 저도 네. 어젯밤부터 네. 이렇게 막 살 떨리고 음. 정말 긴장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역사적인 최종 어떤 결정권자인 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님. 소장님의 네. 경우에는 네. 어떠실지 저는 뭐 짐작이 갖고도 남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아침에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뭐, 저는 만약에 저런 차림으로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렇죠. 구조본에 저런 심경으로 나타났다면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어땠을까? 네, 대통령은 그룹부를 말았다가 다시 막 막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그것도 막 그러니까요. 그룹을 말았다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나오는 사람과 저렇게 집중을 해서 그룹을 만채로 나오는 사람, 이 두 여성의 헤어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떤 평가를 할지, 만약에 2014년 4월 16일 그날 우리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뭘 하는지, 내 머리 상태가 어떤지, 뭐 메르켈처럼 네.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드라이도 안 하고 네. 나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중한 사태를 맞이했다면 오늘 지금 이런 군가를 들으면서 저희가 네. 헌법재판소 앞마당에서 생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도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사실 옆집에 불이 나도 네. 진짜 맨발로 쫓아나가서 그렇죠. 밖에서 하나라도 들고 나가가지고 물을 끼얹으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이죠. 예. 예. 그런데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가 뭐 일단 밥은 먹어야 되고 나가려면 머리는 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나가면 또 이상하니까 머리를 좀 헝클어뜨려야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왜 늦었냐 그랬더니 세상에 온 국민을 이건 완전히 사기 범죄 행각이에요. 없었던 교통사고가 있었다라고 예. 그거를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에다가 네. 거짓 증거를 내고 그게 다 그 교통사고라는 게 다 거짓이라는 네, 거죠. 네. 예. 그게 지금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거 국민들을 농락을 해도 저는 이번 대통령 측 변론인단들이 예, 대리인단들. 네, 정말 이거는 대국민 사기를 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시다고 봐요. 그래도 된다고, 그래도 먹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어제 생방송을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지하철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을 저희가 페이스톡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서울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샌프란시스코 지하철에서 페이스톡으로 연결하는 이 상황에서 그런 거짓말이 그러니까요. 통한다고 먹힐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좀 오매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놨다가 또 하루 만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런 망신을 좀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이 진화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대를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세력. 네. 지금 일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몇 싶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네. 지금 온 나라가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저분들 저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동네 노점상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 국민들이 다 이게 무슨 네. 고생이냐. 정말 특검에 일하시던 최순실 씨가 여기는 민주특검이 아닙니다 하니까 연병안에 연병안에. 했던 그 청소 노동자의 네. 말씀처럼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수고하고 있다. 이제는 오늘 그걸 끝내야 된다라고 네.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승복 문제가 자꾸 네. 대두가 됩니다. 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승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부터 나옵니다. 의원님 이 주장은 좀 어떤 취지로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네. 재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네.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었을 시에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태극기 집회를 계속 해왔던 분들이 그동안 너무 과격한 집회 네. 그리고 집회에서 너무 섬찟한 발언들을 네. 너무 많이 쏟아 놓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촛불 집회가 거의 뭐 한 반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국민들이 내가 촛불 집회를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촛불 집회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갖게 됐던 거는 그
집회에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네. 그 집회가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거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었고 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회 끝나고 나면 너무 그 거리가 깨끗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정말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보여줬던 집회였던 네. 제가 어떤 한 분의 그 SNS에서 이런 글을 보고 너무 감동했는데 네. 자기가 집회를 가서 그렇게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집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불러서 내가 개돼지가 아닌 거를 보여주려고 내가 정말 그렇게 집회 너무 가슴 아파요. 예, 그런 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너무 이게 국민들이 이거 나라가 조금 너무 분열과 되는 거 극단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막 이제 일기 네.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거를 일부 정치인들이 음.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이 네, 그 네. 집회에 가가지고 네. 뭐 내란, 정변, 네.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인다는 등 막 이런 식의 100만 명이 죽을 것이라는 예. 시가전을 벌인다는 축창, 정말 야구방망이 시위 세상에. 예. 정말 이거는 그 국회법에 따라서 뭘 좀 할 수 없습니까? 저는- 윤리위원회 제소 이런 거 안 저는 됩니까?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헌재 결정이 있기까지는 모든 것에 이제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도 네. 하지만 이후에도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뭐 며칠 전에 밝혀졌던 것처럼 국정원의 네. 보수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일부는 평생을 내가 너무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네. 막 그거를 부정당해. 음.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것을 이 사회가 전부 다 깡그리 네.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에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네. 정말 세상에 진짜 저 옷을 입고 나왔네. 그렇지 네.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것을 부정당하기 싫은 분들이 저 태극 집회 나오시는 분들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나는 그런 분들의 심경을 아주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헌재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는 뭔가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내일 또다시 그분들이 또 그 태극기 집회를 불러 일으켜서 네. 승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회를 극단적인 혼란으로 갖고 간다? 저는 이것은 거의 뭐 반국가 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되고 특히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상당한 어떤 네. 그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측 그 대리인단들 우리 김평우 네. 변호사님도 거기 나가셔가지고 네. 승복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국민들이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촛불을 들었고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던 것이잖아요.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부정한 자신이 네. 왕인 줄 알았던 예, 대통령에게 예, 예, 예.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선출한 적도 없고 우리는 네. 왕인 당신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 나온 건데 예, 예. 그것을 승복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왕체제를 계속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저는 그런 분이 이 법을 다루는 변호사를 계속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네. 그래서 대한변협이나 이런 곳에서도 뭐 징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다고 하시는데 네. 반드시 좀 이런 문제도 처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이분들이 일단 음.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후로 예, 거리로. 좀 이제는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이른바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유혈 사태를 예고하거나 뭐 승복하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 내란죄예요. 피바다 국가보안법 내란죄로 잡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예. 근데 왜 처벌을 안 하죠?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왜 가만히 있죠? 네, 진짜 심각한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일 뭐 오늘 이후에도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정말 내란 선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좀 지나갔는데 저희가 잠깐 이정미 재판관 헤어와 관련해가지고 네. 많이 얘기가 들어와서요.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기자들에게 보낸 바인데요. 이정미 재판관께서 어젯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시고 아침에 너무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머리가 헝클어지고 엉망이었다.
방송사들이 가급적이면 이거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집중하신 거죠. 초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출근하는 애들 둘 뭐 어린이집 보내고 네. 학교 보내고 출근하려면 밥풀 묻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있었을까. 전 자꾸 이제 2014년 4월 16일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서 오늘 있을 11시 대심 판정의 선고 결정을 함께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오늘 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꾸 이제 그게 대비가 되네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의원님 제가 좀 여쭈고 싶은 것은요. 올해가 87년 6월항쟁 30주년이 되는 네. 해입니다. 의원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광화문의 시청에 열심히 시위를 했었죠. 그때 학생이셨나요? 이제 대학 4학년이었어요. 4학년. 네, 그러셨군요. 네. 그 1987년 대학교 4학년이었던 네. 이정미 학생. 네. 30년 뒤에는 국회의원이 돼서 네. 오늘의 이 사태를 이렇게 맞이하는데요. 30년 전에 외쳤던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30년 후 국회에서 의원님께서 맞닥뜨리는 민주주의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탄핵 심판 이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는 그 비전을 좀 논의해야 네. 될 때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점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87년 민주화 항쟁은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 네. 그만큼 한계도 있는 그러니까 민주화를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네. 그런 역사적인 한계도 있었던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건국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던 나라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리 잡혔던 네. 계기가 87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촛불광장에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분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것으로 처음에 촉발되기는 했지만 네. 계속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는 것에 끝나거나 만족하지 그렇습니다. 않는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을 좀 그렇습니다. 바꿔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뭐 굉장히 넘쳐났고 증폭됐죠. 네. 예. 그리고 내 삶이 왜 바뀌지 않았는가 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네.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도 근본적으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억울한 이유가 뭔가 에 대한 그 구조적인 원인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강고한 기득권 체제, 네. 특히나 재벌 권력 네. 이 문제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요즘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산업화 시대 때부터 정부가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만 네. 더 노력하면 장밋빛 미래가 온다. 이런 네. 얘기. 잘 살아보세요. 잘 네. 살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계속 그런 얘기. 네. 분배도 좋지만 파이를 키워야 네, 되지 맞습니다. 않냐. 그러니까 파이를 키울 때까지 우리 좀 참자. 네. 그리고 그러니까 기업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그렇죠. 거다. 기업이 기업을 잘 먼저. 돼야지. 네. 그러면서 낙수 효과 이런 낙수 얘기하고. 효과. 근데 정말 그래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 더 노력해보지 좀 더 참아보지 하고 왔다가 이번에 철저히 배신당한 걸 알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삼성 열심히 키워줬고 현대 키워줬고 롯데 키워줬는데 결국 그 돈이 정유라 말 사는 데 들어간 거야. 국민연금 다 네. 뜯어가. 내 노후 자금을 거기서 다 야금야금 빼앗아 먹은 거야. 예. 이것을 이제 보면서 네.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참아왔던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특히 이제 우리 자식 세대가 네. 나보다 더 못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네. 이제 나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러려면은 지난 수십 년간의 그 강고한 기득권 체제를 허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개혁의 어떤 열망 이런 것이 분출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87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네. 그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사회 경제적인 전반적인 내 삶의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이런 요구가 분출됐던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어떻게 보면 네. 그 개혁의 열망의 시작점이다. 끝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이 새로운 출발의 그렇습니다. 문을 여는 첫 출발이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탄핵 인용을 반대했던 네. 일부 보수 여당 그 정치인들의 어떤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네. 오늘 이후부터는 그 개혁의 열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야권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네. 이제 이 책임 음흠. 여기에 굉장히 큰 무게를 가져야 된다,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네. 마치 이제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네. 일부의 그렇죠. 어떤 야당 지도층들에 네. 대해서도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지금 대통령 얼굴 하나 바꾸자고 온 국민이 6개월이 넘도록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촛불 든 거 아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1, 2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들을 좀 꾸준히 밀어주기를 기대했으나 결국 야권이 자유한국당이 안 도와줘서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의 존재는 계속 있을 텐데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넘어서 새로운 개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지금 뭐 소득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 요구부터 시작해서 안보 불안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외교적인 갈등 문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뭐 교육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수많은 이슈들이 다 이제 이게 있는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넘어야 되는데 전부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마치 정권 교체 보험 들어놔라. 그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네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은 네. 대통령이 바뀌어도 네.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그리고 모든 입법 과제들은 국회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행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네.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도 네. 결국은 국회에서 네.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마치 정권 교체가 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 지금 1, 2월 국회 안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 네. 그것을 자유한국당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에 대해서는 네.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음. 저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타고 네. 초기에는 힘의 균형을 다시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갖고 오려면 강하게 걸고 들어가는 이런 아.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혁 그래서- 드라이브가 아주 강력하게 발동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해서 지금 너무 보수층으로 기울어져 왔던 네. 그리고 무기력했던 이 야당층들이 네. 뭔가 이번에 좀 의지를 내 가지고 이 점을 약간 좀 확 끌고 와야 돼요. 그럴 때는 초기에는 마찰도 있는 겁니다. 네. 이 갈등을 해결할 때 네. 모든 것이 평화롭게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마찰도 있는 것이고 네. 다툼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약간 이쪽으로 오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서 네. 또 협력할 것, 타협할 것 이런 것도 생기는 건데 네. 지금은 너무 이쪽에서 타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 열망을 도저히 수령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극우적 가치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이 워낙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네.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 정치의 풍향계를 최소한 바른정당 수준으로 네, 그 정도는 놓고 와야죠. 바른정당 수준에서 정의당까지 해야 정치의 정상화 네.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 네. 합리적인 보수의 논쟁과 그다음에 어떤 정치 활동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네.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극우적 발상에서 머물러 있을 거냐.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내란 주셨어요. 선동하는 의원님들이 계신 정당에서 거기서 무슨 타협이 되냐고요. 네. 그럴 때는 김진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좀 국회의원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리에서 정치를 하시는지 거리로 네. 나가시면 안 돼요. 내가 어저께 김진태 의원님을 어디 이렇게 국회에 모셔가지고 둘이서 오늘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며 바깥에 못 나가시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김진태 의원님을 붙잡고 국회에 계셔가지고 바깥에 못 나가게 해야 된다. 선동 걱정이 못하게. 돼요, 정말.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오늘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로 계속 빠져들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바로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단초를 여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이정미 의원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가 꼭 여쭙고 싶은 게요. 어제도 끔찍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군 간부가요. 쇠절단기로 병사들의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손을 묶는 가혹행위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군대 안에 인권침해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군사법정의 문제, 군사법제도 개혁 이것도 계속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적폐들을 좀 끊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개헌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번 개헌 논의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지금 이게 헌법이 만들어진 지 그러니까 헌법이 한번 고쳐지고 나서 30년 동안 네. 이 헌법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물론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더 좋은 권력 구조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30년 지난 지금의 지금 몇 년이죠? 2017년에 2017년입니다. 상황에 맞는 네. 어떤 인권, 국민의 기본권 이런 네. 것들이 좀 더 충분히 다뤄지고 논의돼야 되고 네. 이런 그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그 기본권에 맞는 여타의 그 개혁들도 네. 같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군인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아동 인권, 네. 여성 인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그저께도 좀 천천히 그 우리나라 헌법을 다시 이렇게 뒤져봤는데 네.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동권이 없어요. 아이고. 예, 그리고 여성 인권도 여성을 하나의 어떤 권리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면서 네. 국민들의 어떤 삶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기본권들이 재정비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그 가혹한 인권 탄압행위들에 대한 네. 좀 해결 방안들도 모색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 개헌이 되더라도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총의가 네. 포함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정말 그동안 6개월을 버텨온 우리 국민께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을 정말 제 마음 속에 정말 스승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정치인들에게 일깨우고 또 정치인들이 주춤거릴 때마다 그 힘을 잃지 않도록 끌고 왔던 힘이 다 우리 국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국민들이 모든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길을 자고우면 하지 않고 철저한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정의당이 누구보다 앞서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는 국민들 너무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인들이 더 대우각성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탄핵 심판 과정 정말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파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